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주차 2강 시간입니다. 앞에서 예금 계약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예금 거래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이제 조금만 지나면 여러분 2학년입니다. 그죠? 이번에 우리 신입생들의 경우에 저희 과는 굉장히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굉장히 우리 좀 열정적이고 좋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특히 이제 아까 내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금융권의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경제가 어렵고 요즘 취업이 이제 힘듭니다. 그죠? 왜 힘드느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하기에 굉장히 부적합한 사회 구조다. 이번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봤죠, 그죠? 미국의 대통령 선거 이번에 전에 앞에 대통령 선거와 좀 다른 점이 뭡니까? 앞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죠. 1월 달까지는 대통령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소위 말하는 기업가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은 철저히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과 말을 합니다. 자기 기업이 이익이 되지 않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국 우선주의, 미국 우선주의.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지금까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대변하고 그런 국가를 돕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그런 거 하지 않겠다. 미국만을 위해서 하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 미국 우선주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국가들로부터 비판과 또 자국 내에서의 많은 어떤 잘못된 행동들, 경제정책들, 이 글로벌 시대에는 결코 어느 특정 국가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죠? 그야말로 글로벌 시대니까 서로 협력하고 협조하고 그래서 이번에 소위 말하는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물론 국내적인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만은 미중 관계 갈등이라든가 우리와의 동맹 관계라든가 일본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조 바이든이라는 소위 말하는 동맹을 중요시하고 우방을 중요시하는 세계 평화를 중요시하는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어떤 세계 경제를 같이 꿈꾸는 그런 정치 지도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의 수출 수입, 소위 말하는 무역, 수출과 수입이라는 것을 가장 많이 합니다. 한국의 수출 수입 1위 국가가 어디냐? 여러분이 누가 물으면 중국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중국과 미중 갈등을 겪으니까 미국과 우리가 동맹이니까 중국은 사실은 우리와의 관계가 끌끌면서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소비재. 여러분 잘 아는 화장품, 그죠? 중국의 많은 여행객들이 한국에 와서 명동에 가면은 여러분 중국 소비자들을 위한 그런 그냥 길거리입니다. 명동은. 중국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그런 게 사라졌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다. 기업이 힘들면 뭡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을 뽑지 않고 월급을 줄이고 노동자를 줄이고 결국은 그 피해가 우리 젊은 친구들 또 현재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특히 코로나 같은 이런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택트의 어떤 산업이 발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융기관은 여러분 지금 살 많이 갑니까? 가지 않습니다. 전부 카드로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없어지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창구에 사람이 많이 오지 않을 뿐입니다. 오히려 은행은 좋습니다. 창구에 사람이 많이 안 오기 때문에 일이 많이 줄어든다. 그럼 은행이라는 게 없어지니 절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 금융은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금융은 사람을 치면 피와 같습니다. 제가 1987년도에 그 일본에 갔는데 일본 중앙은행에 가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똑같은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사람이 창구에 없고 굉장히 한가하고 그야말로 선진국화된 금융 시스템이었죠. 지금 우리나라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하다. 왜?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업무 처리를 전자로, 카드로, 집에서 컴퓨터로,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를 은행원들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은행원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은행이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대하지 않으니까 편하죠. 월급이 적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금융기관은 더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죠. 깨끗하고 사람 많이 대하지 않고. 제가 창원에 모 정권회사에 한번 가봤어요. 옛날에는 정권회사 하면 객장에 손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객장에 손님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지금은 어떻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객장에 손님이 없습니다. 뭐를 합니까? 그런데 창구에 직원이 없느냐? 창구에 여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 가서 일을 했습니다. 일을 봤습니다.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근무하면은 오히려 더 편하고 더 자기 개인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지금과 똑같은 오히려 월급은 많아지고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런 걸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취업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할 때 과연 내가 그러면 거기는 특정한 사람이 갈 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연령, 학력 제한이 없습니다. 공채입니다. 완전. 우리 지방에 있는 모 은행도 전에는 예를 들어서 추천서를 받아서 추천서를 받은 사람만이 거기에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오픈된 거기에 응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나중에 대면 수업 때 여러분에게 그 지원하는 방법, 절차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 거기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4년제 대학, 전문대학 구분하지 않습니다. 월급도 똑같습니다. 지원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4년제 대학 졸업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나 2년제 대학 졸업하고 졸업하는 사람 똑같은 겁니다. 제가 다음에 실례를 우리 여기에서 은행 간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은행 갔다 예를 들어서 대면 수업 시간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신규 거래시 실명 확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거래 신청서를 주면은 거래 신청서 적어서 주면은 실명 확인 전표를 달라 합니다. 그죠? 실명 확인 전표를 주면은 어떻느냐? 실명 확인 전표를 주면서 그 은행원이 실물과 거기에 실명 거래 신청서에 적은 내용과 실명 확인 전표상에 3자 대면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걸 통해서 실명 확인을 한다. 여기 있잖아요. 실명 확인 원칙, 이거 여러분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실명 확인 원칙. 실명 확인 원칙이 뭐냐? 신규 거래 시마다 반드시 신규 거래 시마다 실명 확인 전표 원본을 이용한다 했습니다. 4번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내 신분증 복사해 가지고 그거 어차피 복사하는데 내가 복사해 가면 안 됩니까? 안 된다. 신규 거래 시마다 이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마다 원본을 이용하고 원장 신청서 등의 이거는 누가 하느냐? 은행원이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은행원의 실명 확인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명 확인을 이렇게 한다. 그 원칙입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거래 시마다
실명 확인 전표 원본을 이용하고 원장과 신청서 그 받은 거 있죠. 거기에 반드시 실명 확인피를 적어요. 실명 확인을 했다 하는 사실을 찍고 확인자가 날이 서명한다. 그러니까 실명 확인을 이성호가 했다. 그러면 이성호가 이름 적고 서명을 해야 된다. 왜 이러냐? 다음에 문제가 실명 확인에 대한 문제가 생길 때 바로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실명 확인을 한 사람이 책임을 진다.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실명 확인 위반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 엄청난 중벌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명 확인 필이라는 고무인이 있습니다. 이것을 딱 찍고 그 옆에다가 이성호 서명한다. 이렇게 이 원칙을 여러분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명 확인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요. 실명 확인 방법. 방법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죠. 뭡니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실명 확인 전표 부착 사진과 본인 확인한다. 아까 그랬죠.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어디 하고 한 겁니까? 거기 적는 거. 적어놓은 거래신청서와 실명 확인 전표에 있는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맞는지 확인을 한다. 대조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앞에 서가 있는 사람 본인과 거기에 부착된 사진을 보고 실물이 같은지 확인한다. 여러분 이해가 가겠죠? 여러분 은행 가면은 또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어디와 거래신청서와 실명 확인 전표를 그 다음에 실명 확인 전표에 붙은 부착 사진과 본인을 확인한다.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봅니다. 왜? 그 사진이 이상이 있으면 자꾸 쳐다봐. 왜 자꾸 쳐다보느냐? 사진은 옛날 건데 지금 얼굴은 성형을 눈 수술을 해가지고 다르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가 에피소드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실명 확인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하느냐? 은행에 있는 사람 다 할 수 있느냐?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다 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소위 말하는 창구에 근무하는 사람이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본점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다. 실명 확인 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무를 담당하는 직원 실명, 또 청원경찰의 실명 확인, 이거 안 된다. 누가? 영업부서 직원, 즉, 창구에 있는 직원이 반드시 실명 확인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실명 확인 대상, 개인 사업자, 법인, 임의단체, 이런 사람들의 실명 확인 전표는 어떤 걸 하느냐, 이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이거 잘못하면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드시 자기 이름을 적고 서명 날인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를 가지고 실명 확인하느냐? 개인. 우리 개인의 경우는 원칙은 주민등록증을 해야 된다. 가장 기본이 주민등록증이에요. 주민등록증. 그런데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다. 그러면 뭡니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이런 걸 가는 거예요. 사진 있고 이름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데 누가 발행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거예요. 우리 사원증 그러면 되지 않느냐? 안 된답니다. 사원증 안 된다. 나는 공기업에 다니는데, 나는 한국전력에 다니는데, 한국전력에 다니는 사원증 주면 안 됩니까? 안 된다. 국가나 지방자치, 경상남도나 대한민국이 발행한 그러면 그런 게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공무원증인데 공무원증입니다. 공무원증. 공무원은 국가공무원은 국가가 발행하고 지방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지. 공무원증. 공무원증입니다. 공무원증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증입니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입니다. 이런 운전면허증 어디서 발행합니까? 국가가 발행하죠. 자, 여권.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의 실명하기 전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네 가지 적어야 돼요.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여권. 요거는 가지고는 된다. 아까 내가 했죠. 사원증 안 됩니다. 사원증 안 된다. 사원증 안 된다. 그 다음 이제
개인 사업자,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개인 사업자는 개인 실명 확인 전표로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증으로 불가능하다. 개인 사업자도 어디에 준해서? 개인에 준해서 해야 된다. 여러분 아시겠죠? 개인 사업자도 이 개인 실명 확인에 준해서 해야 된다. 그 다음 이제 법인의 경우는 어떠냐?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증명원, 고유번호증으로 가능하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은 어떻습니까? 안 된다. 개인은 안 된다. 그죠? 개인은 안 된다. 그런데 법인은 가능하다. 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다 고유번호증, 사업자 등록 증명원 이런 거는 뭡니까? 사업자 등록증과 같은 거죠. 그런데 법인은 사본은 같은 금융기관 내에 원본 대조 확인 후 확인 가능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원본을 가지고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임의단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임의단체. 여러분 임의단체라는 건 뭡니까? 개인들이 저 임의로 저 마음대로 그냥 만든 거. 여러분 동창회 무슨 계모임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임의단체다. 그래서 임의단체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유번호가 있으면 가능한데 이 고유번호라는 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은 고유번호.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의단체. 내가 지금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임의단체는 신고를 세무서에 하면은 고유번호를 부여해요. 그러면 그 고유번호로 하면 돼. 그런데 임의단체인데 고유번호가 없으면 이거는 뭡니까? 대표자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 신고. 예를 들어서 임의단체 A라는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이성호다. 그러면 이성호 주민등록번호로 실명하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통장을 만들어요. 그럼 그 통장은 누구 통장이냐? 사실은 앞에 무슨 계모임, 이성호라고 계모임이라고 적어줘도 실명 확인을 내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임의단체로 만든 내 실명으로 만든 통장은 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옛날에 우리가 개돈을 떼먹고 회장이 날랐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 그 계모임을 내가 만약에 고유번호를 세무서에 신고를 받아가지고 실명 확인을 해갖고 통장을 만들었으면 그 계모임의 통장이 되어서 그거는 대표자가 돈을 가서 차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냐? 종무가 별도로 있으니까 종무하게 맡겨놓잖아요. 도장을 맡겨놓든 주민등록증을 맡겨놓든 통장을 맡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자기가 찾을 수가 없는데 요 대표자 개인 실명으로 만들면 대표 그 계주의 대표 개인 실명은 개인 통장이랑 마찬가지라. 그러면 그걸 만들어서 자기 종무에게 통장과 도장을 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다른 은행 다른 지점에 가가지고 내가 통장과 도장을 분실했습니다 해가지고 통장과 도장을 다시 만들면은 새로운 통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로운 만들어진 통장으로 돈을 찾아가지고 갚버린다. 그러면은 종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통장과 도장은 필요 없는 통장과 도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들통이 날 때까지 한참 시간이 걸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동창회를 하거나 무슨 계모임을 할 때는 반드시 그냥 세무서 간단히 가서 우리 이런 거 만들었습니다 라고 회의로 가고 명단 가져가면 그냥 고유번호 줍니다. 그거 갖고 통장을 만들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 회장 이름으로 하자. 개인 실명으로 하면 회장이 마음 먹으면 저 서울 가가지고 만약에 뭐 경남은 그좀 서울에 없으니까 서울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도 서울 가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도망갔다.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임의단체로 통장을 만들 때는 웬만하면은 고유번호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실명 확인을 하고 만드는 것이 좋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공동명의의 경우는 어떻느냐? 공동명의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통장을 예를 들어서 A, B가 둘이 같이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많겠죠. 자, 부부 같이 돈이 1억 있다. 그럼 자, 당신하고 내하고 이름을 공동명의로 해서 1억 예금해 놓읍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명하기를 두 사람 다 해야 된다. 한 사람으로 해서 안 되고 공동명의의 예금은 실명 확인도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각서를 받아놔야 돼요. 각서를. 왜냐하면 자 부부가 둘이가 물론 이제 그 통장 우리가 돈을 찾을 때는 통장하고 도장하고 또 뭡니까 비밀번호만 맞으면 은행은 돈을 주릅니다. 그게 주인이든 아니든 예를 들어서 내가 차에 통장 도장을 놔놨는데 누가 훔쳐가서 비밀번호를 알았다. 그래서 우리가 할머니들이 통장에 또 비밀번호를 적어 놓지 마라 하는 게 뭡니까? 통장과 도장을 알아도 비밀번호를 모르면 문을 못 찾습니다. 그죠? 그런데 대부분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을 못하니까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훔쳐서 가져가서 돈을 찾으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장, 도장, 비밀번호가 맞으면 돈을 줘도 은행은 면책입니다. 그 사람이 주워왔든 훔쳐왔든 그걸 물어볼 이유가 없다. 신분을 모을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는 뭡니까? 그래서 공동명의 예금의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부부 어느 한쪽이 큰 돈을 찾아갈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부부라면 상관이 없는데 타인들끼리 공동명의로 했을 때는 5사람이 했는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통장 도장을 가지고 돈을 찾아갔다. 그럼 4사람이 피해자잖아요. 그럴 때는 은행은 공동명의를 각서를 받아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자, 5명 중에 누가 와서 돈을 찾더라도 돈을 줘도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각서를 모두에게 받아 놓는 게 나중 은행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길이다. 지금 이거는 실명 확인을 은행원이 금융기관 직원이 하는 겁니다. 이걸 잘못했을 때는 뭡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듯이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기 때문에 이걸 잘해야 된다. 이런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겠다. 개인의 경우는 실명확인 전표가 뭐가 있다.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 뭘로 하고 법인은 뭘로 하고 임의단체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임의단체의 경우는 사실은 웬만하면은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세무서에서 부여해주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실명 확인을 하고 통장을 만드는 것이 돈을 떼이지 않는 길이다. 그 다음에 공동명의는 전원의 실명 확인을 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좀 중요하게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는 일 중에 우리가 어느 금융기관, 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요즘은 이제 현금도 가지고 있지만 수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수표는 이제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10만 원짜리 수표가 있어요. 수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렇게 정액이라는 것은 정액 자기압 수표다 해서 금액이 딱 아예 수표에 찍혀져 나오는 수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자기압 수표에서 수표 용지만 한국은행에서 주고 각 금융기관에서 금액을 인자를 해가지고 주는 일반 자기압 수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 자기압 수표,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 자기압 수표는 뭐가 있느냐? 첫 번째, 1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5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밖에 없습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는 한국은행에서 나올 때 금액이 딱 찍혀져 나오는 자기압 수표는 세 가지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1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다. 옛날에 30만 원짜리 나오는데 지금은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일반 자기압 수표는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금융기관에 가서 자 1,515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이 필요해. 1,50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이 필요해. 물론 1,500만 원을 찾으면서 수표를 100만 원짜리를 15장 받으면 정해져 있는 수표 100만 원짜리 수표를 15장 받으면 1,500만 원이 되죠. 그래 하면 되는데 나는 그렇게 그것도 귀찮아. 왜 분실될 위험이 있어서 한 장으로 하랍니다. 1,500만 원짜리를 찍어주세요 하면은 일반 자기압 수표로 해서 그 용지에다가 은행 직원이 1,500만 원을 인자를 해서 수표를 줍니다.
또 뭐 1525만 5550원 뭐 이렇게 찍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100만 원, 50만 원, 10만 원짜리 외에는 수표를 발행하려고 그러면은 한 장으로 발행할 수 있으니까 일반 자격수표다. 그래서 이 자격수표 중에서 이제 우리가 타정권이 있고 자정권이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 자정권은 그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내가 거기에 찾으러 갔을 때 그 은행의 입장에서 볼 때 자정권이다. 예를 들어서 내가 경남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가지고 외환은행 가서 돈을 찾으러 갔다. 그거는 외환은행에서는 타정권 자기압수표라는 거죠. 타정권.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다. 그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는 바로 현금 교환이 안 되고 내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추심한다. 추심을 돌린다. 추심이라는 것은 돈을 받을 사람이 돈을 줄 사람에게 행하는 절차다. 그래서 은행 직원이랍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경남은행 수표 100만 원짜리를 가지고 농협에 갔는데 농협 직원이 바로 100만 원 바꿔주지 않습니다. 왜? 그 수표가 이 사람이 주원 수표인지 또는 분실된 수표인지 아니면은 무슨 그걸 우리가 사고 수표라고 합니다. 사고 수표. 정상적이지 않는 수표를 사고 수표. 이게 사고 수표인지 모르기 때문에 왜? 조회가 안 돼요. 자기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 내일 경남은행에 돌려서 내일 3시 이후에 돈이 들어옵니다. 왜? 그게 돌아가가지고 경남은행에 가가지고 조회를 했을 때 경남은행에서 이상이 없으면은 그 돈을 농협으로 보내준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추심이다. 그렇게. 그래서 자정권이라는 것은 자기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 내가 경남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를 경남은행 어느 지점이든지 그 지점에 안 가도 됩니다. 경남은행 아무 데서나 가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외환은행 수표다. 그럼 외환은행 창원, 진주, 서울, 뭐 울산 아무 데 가서 찾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자정권이다. 그런데 이 수표를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다닙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 뭐 10만 원짜리 수표, 뭐 또 5천만 원짜리 수표를 가지고 다닌다고 칩시다. 이제 가지고 다니다가 수표를 내가 잊어버렸어. 분실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굉장히 문제죠. 예를 들어서 10만 원짜리 분실했다. 10만 원짜리 한 장 분실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요 설명을 여러분 들어볼 겁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수표를 분실했어. 그러면 이제 이 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하면은 분실해도 그 돈을 그 발행한 은행에서 그대로 1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같이 합니다. 첫째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를. 내가 수표를 가했다. 저녁에 분실했다. 그러면은 그 은행 ARS 수표 분실 신고를 받습니다. 24시간 받습니다. 자, 경남은행 수표 내가 100만 원짜리를 2장 가지고 있다가 한 장을 분실해 버렸어. 그러면은 경남은행 ARS 전화를 하면은 수표 분실, 사고 분실, 수표 분실을 할 수. 우리가 신용카드를 분실했다. 신용카드 하듯이 분실 신고를. 그런데 이 분실 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수표의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돼. 수표 번호를. 수표 번호는 수표 앞면에 있어. 그래서 이 수표 번호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이 큰 수표는 반드시 핸드폰으로 찍어 놓는 게 좋다. 옛날에 내가 은행에 근무할 때 이 수표 번호를 몰라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잃어버리고 그거를 찾을 수가 없어. 왜냐? 요 절차만 취하면 비용만 조금만 들면은 100만 원짜리 수표 같으면은 거의 90만 원 정도를 찾는단 말이에요. 비용을 빼고. 왜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간단한데. 자, 그렇게. 그럼 뭐 신고를 하는데, 분실 신고를 하는데 어떻게 한다? 수표 번호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수표 번호를 알라 그러면은 그 핸드폰으로 찍어 놓는 게 좋다. 근데 수표 번호 분실을 했으니까 그 입력을 딱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그걸 주운 사람이 어디 가가지고 물건을 샀다. 그러면 100만 원짜리 같으면 반드시 조회를 해봅니다. 그 은행의 주인은 조회를 왜 해? 요즘은 그런 위조 수표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조회를 한다고. 조회를 하면은 이 수표는 분실된 수표입니다. 이렇게 멘트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경찰에 신고해야지.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 바로 도망가든지 그 사람이 뭐 그냥 아닙니다 하고 가든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수표는
누가 찾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다음날 돼가지고 그 은행이 아닌데 경남은행 아무데라도 갔어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발행한 은행에 가도록 되어 있는데 경남은행 그 은행에 가가지고 내가 수표를 분실 신고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실 신고한 내용을 전산에 그대로 찍혀 있어요. 전산에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전산에서 그걸 해갖고 신고해가 절차를 해가 딱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서류를 하나 줘요. 아, 요거까지 가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권 판결 절차를 취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은행에서 발행해주는 수표 분실 신고한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가지고 저희 말하는 권리가 채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받기 위한 절차다. 거의 채권 판결 절차를 하는 거예요. 민원실 가면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거 가서 다 신고. 옛날에 원래는 이걸 법무사나 뭐 변호사나 이렇게 맡겼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법원 민원실에 가면 그거 다 알려줘요. 법원 민원실에 가서 자기가 하기 싫으면 이제 뭐 법무사가 맡기면 되겠죠. 그런데 그 맡기면은 비용이 드니까 그냥 자기가 가서 신고하면 돼.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 신고를 받아서 일간지 신문에다가 일주일 동안 공고를 합니다. 수표번호 몇 번 몇 분을 어디에서 언제 잃어버렸다. 예를 들어서 잃어버린지 어디서 잃어버린 몰라도 그냥 적당히 되면 됩니다. 내가 뭐 어디 있다가 어디서 잊어버린 것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거 뭐 따지지가 않거든요. 알 수가 없죠, 자기들이. 그 잃어버린 장소도 그냥 뭐 적당히 되면 됩니다. 언제 잃어버린지 몰랐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그거를 공지로 한 일주일 이렇게 해요. 신문에다가. 그따구로 신문에 해갖고 그게 신고가 안 들어오면 이제 판사가 이 수표의 주인은 이 신고자 이성호입니다라는 판결문을 줘요. 그 판결문을 가지고 내가 신고했던 은행에 가면은 은행문이 100만 원을 준단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내가 비용 지나고 내가 찾는 거다. 이게 수표 분실했을 때 처리 방법이 간단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아유, 큰일 났다. 수표 잡혔다. 신고도 안 하고 있으면 이제 그걸 주고 갖고 누가 썩히면은 그냥 사라질 뿐인 거죠. 그래서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은 전산에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줘가지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쓰면은 그건 뭐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물건 팔고 어디서 받은 거다. 주었다고 이야기 안 하겠죠. 물론 이제 그거는 뭐 잃어버리는데 행사적인 문제는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그 사람이 주어서 어디서 줬고 뭐 이런 걸 다 조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그러기 전에 어떻습니까? 신고를 해놓으면 된다 이 말이죠. 신고를 하고 그 신고한 서류를 가지고 법원 가서 절차 밟아서 이제 기간이 어느 정도 지금 법원에서 연락 옵니다. 판결문 받아가세요. 그 판결문 받아와 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찾으면 된다. 그게 바로 수표 분실 신고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 자, 실명 거래 시 확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실명 확인 원칙을 했습니다. 그죠? 원칙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실명 확인 방법, 그 다음에 실명 확인하는 사람, 그 다음에 실명 확인 전표, 개인 사업자, 법인, 이런 거 잘, 특히 임의단체, 계모임이나 동창 이런 거는 세무서에 가가지고 그냥 신고만 하면 고유번호 줍니다. 그걸로 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으로 해서 우리가 개주가 돈 갖고 날랐듯이 돈을 떼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수표 분실 시 금방 내가 이야기했죠. 자, 수표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수표가 있고 그냥 은행에서 인자해주는 일반 자기업 수표가 있다. 그 금액이 정해진 수표는 세 가지 종류다. 기억하십시오. 10만원, 50만원, 100만원. 그래서 그 수표 분실 처리 절차는 내가 금방 했더니 첫 번째 수표 번호를 통해서 분실을 어떻게 했는지 대충 적어서 신고를 일단은 일단은 전화로 신고 먼저 하고 저녁에 이래서 분실했다 하면 전화로 먼저 신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은행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신고한 이후에 그 서류를 가지고 법원에 가서 채권 판결 절차를 밟으면은 판사가 판결해주는 판결문을 가지고 다시 은행에 가서 돈을 그 금액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전혀 걱정할 이유가 없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이 금융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코 이게 뭐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마 1학년, 2학년을 통해서 대학에서 금융이나 경제 뭐 이런 걸 공부를 배우고 나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냥 그런 지식이 함양이 되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뭐 금융기관에 시험을 치거나 어디 가서 면접을 볼 때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물어봐요. 물어봅니다. 그 물어볼 때 상식 공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금융기관에 여러분 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공부를 다 하고 간단 말이죠. 그 자기 속에서 이런 걸 적는 거죠. 나는 그 경남도립남이대학 금융회계 사무과에서 은행 텔러 과목을 공부를 했다. 은행 텔러 과목이 여러분 어디서 이게 지금 이 내용이 어디에 있는 거 압니까? 서울에 저기 청와대 옆에 삼청동 가면은 한국금융연수원에서 이 교재를 내가 지금 그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한국금융연수원이라는 데서 은행 텔러 실무라는 교재가 3권이 있어요. 상중하 3권이 있어요. 그게 뭐하냐 하면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연수 받을 때 업무적으로 공부를 시켜주는, 그래서 은행원들이 그걸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만이 승진을 할 수가 있어. 그 은행원들이 반드시 필수 코드로 받아야 되는 그 업무를 여러분에게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은행 텔러. 물론 자격증도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칠 수가 있어. 거기에서 발행한, 이거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책을. 그래서 실제로 은행원들이, 여러분들 이거를 공부하면 은행원, 금융기관에 근무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정도의 지식을 배우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자 서류에 자기소개서에 나는 은행에 들어오기 위해서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1번이 서류 통과, 2번이 AI 면접, 3번이 인적성 검사거든요. 모든 금융기관은. 그럼 1번 서류 통과할 때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준비가 된 사람을 뽑겠습니까? 전혀 생판 모르는, 금융을 모르고 은행을 모르는 사람을 뽑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서류를 심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을 뽑겠습니까? 뻔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냥 이것을 뭐 외우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계속 반복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여러분 2학년 되면 저게 참고 실무를 한번 실제로 통장을 발행하고 은행원이 되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실명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런 절차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죠. 내가 아까 이야기했죠. 앞으로 갈수록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일이 없어진다. 왜? 언택트 하기 때문에 은행이 안 옵니다. 전부 집에서 컴퓨터로. 그렇다 은행이 없어지네요. 없어지면은 돈이 없어지는 거죠. 돈을 다루는 기관이 없어져야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부라고 지식이다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반복해서 수업을 들으면 아마 큰 도움이 될 거다. 특히 여러분 보죠. 수급 분실 시 절차 이런 거는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0주차 강의가 좀 늦었는데요. 일요일까지 여러분 반드시 수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출석이 체킹이 되고 뭐 시험은 또 나중에 제가 이렇게 대면 수업 때 이렇게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어쨌든 건강한 모습으로 11주차 강의 시간에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습니다.